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제13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동복지 실천 분야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해서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대 아동인데요. 오늘 학대 아동의 목차는요, 제1절 학대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2절 학대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1절 학대 아동의 개념입니다. 그 학대를 받는 것, 그 학대받는 아동을 우리가 학대 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학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학대받는 아동은 어떤 아동을 학대 아동이라 하는지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아동 학대의 개념은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이게 버리는 거죠. 또 방치하는 것, 방임하는 것을 우리가 아동학대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는요,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더 넓게 규정을 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와 유기와 방임까지를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법이 있죠.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죄를 졌을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을 한 법이 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형법보다도 더 광범위한 그런 넓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하거나 감금하거나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등의 행위가 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가 돼요. 형법 제257호 제1항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기죄가 성립이 되죠. 유기죄. 유기,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금죄,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보면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1번서부터 11번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금지 행위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8번 같은 경우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이런 것도 옛날에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기차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막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그 앵벌이 한다 그러죠. 예, 이런 행위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에 따라서 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9번 같은 경우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뭐 이거 아까 이제 그 서커스단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아동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그 아동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학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에 규정이 돼서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1번서부터 11번까지의 모든 행위들은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 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동 학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유형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동 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 학대 유형 첫 번째는요. 신체 학대입니다. 신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우리는 신체 학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동에게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가혹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체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서 학대예요. 정서 학대. 이 정서 학대는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또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정서학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서학대는 쉽게 말해서 이 언어적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이 정서 학대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서 학대가 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는 이렇게 아물수가 있는데 이 정서 학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 학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학대입니다.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우리는 성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학대가 은근히 또 많이 있죠. 성적 학대. 그래서 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어떤 성적 욕구들을 충족할 목적으로 이 아동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네 번째는요 방임 및 유기예요. 방임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방임이라는 것은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방임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물리적 방임이 있고요, 교육적 방임이 있고 의료적 방임이 있어요. 물리적 방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방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학대에 속하는 거죠. 자, 교육적 방임은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 특히 이제 의무교육이죠. 우리가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학교를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또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또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교육적 방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료적 방임인데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또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료적 방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이렇게 세 가지를 방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방임 및 유기인데요. 유기라는 것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예요. 이 유기도 방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미혼모라든가 또 우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유기 행위도 우리가 방임에 속하고요, 아동학대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체학대, 또 정서학대, 또 성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 이렇게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아동학대가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은요, 사회 문화적으로 부모의 체벌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해서 내 자식을 내가 체벌을 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나무라는데 왜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동학대가 종종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건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학대인지 훈육인지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애매한 그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동학대 유형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아동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게 살펴보면요,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학대가 있고요, 정서학대, 또 성학대, 또 방임 및 유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인 신체학대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요. 또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를 여기 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학대의 구체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이 표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방임 및 유기에 있어서 개념과 또 구체적인 행위를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또 의료적 방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에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하셔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원인, 요인은요,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요인, 아동의 요인, 가정의 요인, 사회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요인으로요, 부모의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학대자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 구조의 결함, 또 어린 시절 학대받으면서 자란 부모가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대받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요,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부모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엄격하고 지배적인 성향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자기 이해가 부족한 그 부모들에 의해서 이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과중한 부담, 또 공격적인 충동을 다루기가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또 사회 기술이 부족하고 약물을 남용한다든가 아동기피 학대 경험이 있다든가 아동기에 애착이 결여가 돼서 이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 소외, 또 부모 역할의 기술이 결여가 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또 분노 통제력의 부족 등의 이 원인에 의해서요, 부모들이 이러한 경우에 부모들이 통상적으로 아동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 자료를 또 보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 학대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친부모예요. 친부모.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들의 요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동학대의 원인, 그 아동 요인으로는요, 아동 자신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아동학대는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발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미숙아라든가 정신지체 아동이라든가 장기질환 아동이라든가 지체아 기형아, 또 미혼모 아동, 입양아 등이 이 아동학대를 받을 경우들이 상당히 높지요. 또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또 원하지 않는 자녀들을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 아동의 이런 아동의 속성,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또 미혼 관계 또는 가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출산 전후 가족 여건이 나빠진 상태에서 있는 자녀라든가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딸로 태어난 아동, 이런 경우 이제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동의 요인이 진짜 그 학대의 유발인자인지 아니면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유의 아동들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되고요. 학대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러한 요인으로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원인, 이 가정 요인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가족 상호작용이 약한 가족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가족의 어떤 요인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미성년 가족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 또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과 같은 가족 구조의 특성상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높은 스트레스라든가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의해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부 갈등이나 가정폭력을 가진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부부 간의 불화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와 대처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고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 아동학대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회적 요인인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허용하는 문화, 또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문화 이런 등의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 자식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내 자식 망치려고 내가 때리겠냐 뭐 이런 잘못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래 뭐 이런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문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동이나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족 등의 환경의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족 요인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떤 사회적 요인이 돼서요. 결국은 아동의 학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요인, 아동 요인, 또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전반적인 뿌리 깊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깔려져 있는 어떤 문화, 어떤 의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힘없는 그 아동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학대 아동의 문제, 아동학대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학대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6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아동학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요, 18,700건 중에서 사망 아동 사례는요, 50건이면서 실제 36명의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고 접수 한번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요. 77.8%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77.8%고요.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9.4%로 해가지고요. 총 87.2%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신고자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신고자 유형은 신고 의무자 중에서 초, 중, 고교 직원들이 15.4%를 차지해서 제일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원들이 신고한 건수가 제일 많고요.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는요.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가 17.8%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15.8%를 차지하고요. 또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9%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웃 친구가 7.2%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신고 의무자는 32% 정도가 신고를 했다면 비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는 68%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들이 더 신고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신고 접수 경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고 접수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반 전화로 신고 건수가 50.3%고요. 인터넷 또 내방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고 건수는 52.1%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신고 접수가 된 곳이 112예요. 범죄 신고죠. 범죄 신고 전화 112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47.1%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경로 유형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112로 신고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동학대가 이제 신고가 되면요. 현장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응급 아동학대의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25,878건을 대상으로 해서 총 53,401회의 현장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일건당 약 2.1회의 현장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를 한 경우가 56.6%고요. 또 상담원하고 경찰이 동행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경우가 27.3%, 또 경찰 단독 조사한 경우가 10.7%, 그리고 상담원, 경찰, 공무원이 함께 조사한 경우가 3.8%로 해서요. 주로 상담원,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23.3%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판단은요. 조기 지원 사례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조기 지원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사례는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우리가 일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사례 판단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 72.3%가 아동학대 사례고요. 조기 지원 사례는요. 한 8.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사례 같은 경우는 18.9%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 진행 중 사례는 0.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통상 이 사례 판단 결과를 보면 72.3%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9%가 이제 일반 사례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사례 판단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례 판단에서요, 피해 아동 보호 수는요,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18,700건이고요. 피해 아동 보호 명수는 14,296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건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통계 자료니까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피해 아동 발견율은요. 전국 피해 아동 발견율은 2.15%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한 거죠. 일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평균 147,37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14만 7,372명이니까요. 예, 다 커버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은 많이 있지만 그 피해 아동 발견율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친부모 가족이 53.1%예요. 그리고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에서 부자 가정이 14%, 모자 가정이 1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혼 가정이 7.3%예요. 그래서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에서는 41.1%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가족의 유형을 한번 보면은 친부모 가족 아동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 학대 행위자의 요인인데요. 남성의 1327건 55.2%, 또 여성의 8347건 44.6%, 대다수의 학대 행위자가 30대에서 40대 학령기 자녀들을 둔 부모가 학대 행위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모가 80.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가 80.5%고요. 대리 양육자가 11.6%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대부분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 발생 현황과 빈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2%에 해당되는 15,371건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린이집에서는 601건, 3.2% 정도고요. 학교에서는 609건으로 3.3%, 유치원에서는 247건으로 1.3%,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87건으로 1.5%, 기타 복지시설에서는 24건으로 0.1%로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 아동학대 사례 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전체 82.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많은 게 중복학대예요. 48%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중복학대라는 것은 뭐 신체학대를 받으면서 정서학대를 받는다든가, 또 정서학대를 받으면서 방임 및 유기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학대가 48%, 또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정서학대가 19.2%예요. 그리고 방임이 15.6%, 또 신체학대가 14.5% 이렇게 차지하는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이렇게 표로 한번 보면요.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을 보면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또 성학대, 방임, 이것을 남성 아동하고 여성 아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성학대 측면에서는 여아들이 87.8%가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학대를 많이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 성학대 측면에서는 여성이 월등하게 높은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동학대 현황에서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표를 보면요. 이 파란 선이 신고 접수 건수인데요. 2016년도 29,671건이고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 같은 경우는 25,878건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담 건수는 3,604건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01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2016년도의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은 전년 대비 59.6%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아동학대 실태, 아동학대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동학대는요,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아동학대에서 중복학대가 많이 있다,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성 아이에 대해서는 성학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10조 제2항에 보면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번서부터 25번까지 신고 의무자 쭉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뭐 등으로 해서 쭉 이렇게 25번까지 신고 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서부터 25번까지 규정되어 있는 신고 의무자는요, 아동학대를 발견을 한 즉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신고 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해서요, 이 신고 의무자가 부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칙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하고요, 그 신고 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반드시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인데요. 법 제26조에 의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 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는 제외되는데요. 반드시 이 기관들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장은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신고 의무자도 지정을 하고요. 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도 있고요. 또 신고 의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 의무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것은요, 아동학대의 예방과 또 조치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업무를 지원을 하고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지침 및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요. 아동학대 예방 사업 정책 개발 등등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및 교육, 또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해외 발생 아동학대 사례 관련 국제협력 지원, 이런 전반적인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이것은 한 곳에 있고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현장조사를 수행을 하는 등 각종 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을 하고요. 또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또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이런 전반적인 아동학대를 보호하고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이제 경기에 있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의정부에는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그리고 또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요,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원과 법무부, 또 검찰과 경찰,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법률기관, 보호관찰소,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전반적인 그런 유관기관들과 이렇게 협력체계를 갖춰서요,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신고를 이렇게 접수를 받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를 받고요. 또 112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요, 피해 아동과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이런 플로우대로, 이게 흐름도대로 우리가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행하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통계를 한번 쭉 살펴봤지만요,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행위자가 80.5%가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죠. 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부모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부모가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와 교재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잘 해서요, 그 아동학대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상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시간대에 교육이 운영이 되고 아동 여성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기관의 다양한 채널,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SNS 등의 활용을 통해서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 내 민간, 공공기업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육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확대를 하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동이거든요. 이 아동들은 힘이 없어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학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아동은 무방비 상태에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의식 전환이 이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를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아동학대의 경우 그 처벌을 명확하게 해서 이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이 학대 아동학대를 막는 그런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누구나 이 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약자, 아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동학대의 개념, 또 아동학대의 현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활동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